안녕하세요. 전 30대 중반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최근 방영된 자폐인을 주제로 한 드라마 덕분에 우리 사회에서 자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드라마 방영 후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회에 자폐에 대한 벽을 조금이라도 허물어준 것 같아 좋게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부분이 무관심한 분야라 법과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시키는데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 드라마로 인해 쏠린 관심으로 조금이나마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고쳐나가고 세워야 할 법과 행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자폐인들이 범죄에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아 더더욱 빠른 대책이 필요하죠. 아마 시사 프로와 뉴스에서 많이들 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은 그런 범죄들 중 제가 직접 겪고 당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전 유복한 집안 환경에서 형과는 나이차가 많이 나는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에 대한 첫 설명만 듣는다면 집안의 예쁨을 독차지하고 자랐을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아주 어린 저보다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했던 형이 있었거든요. 저희 형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자폐아였습니다. 사회적 상호장애, 의사소통장애, 반복적 행동장애 이렇게 세 부분의 지표로 중증도를 나누게 되는데 저희 형은 세 가지 중증도가 모두 높은 자폐아였어요. 흔히들 자폐아를 떠올리시면 생각이 나는 그런 아이였죠. 자연스럽게 부모님께서는 형을 더 많이 챙길 수밖에 없었고 저는 부모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도 일을 하시고 저에게 잘해주려고 하셨지만 형이 성장을 할수록 점점 통제를 하기 힘들어 하셨고 두 분 모두 형 하나만 챙기는 것도 벅차하셨어요. 결국 저를 위해 보모를 고용하시게 되었고 전 부모님보다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지내며 자라게 되었죠. 어린 나이였던 저는 주변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형이 싫었습니다. 거기다 부모님의 관심을 형 때문에 모두 다 빼앗겼다고 생각하니 형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죠. 딱히 형이 저에게 잘못을 한 건 없었지만 전 형을 부모님 몰래 약올리고 괴롭혔습니다.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형이라는 걸 자라면서 알게 되었던 저는 형을 괴롭히는 행동을 더 심하게 했었죠. 고통스러워하는 형과 어쩔 줄 몰라하는 부모님을 보며 좋아했었던 저를 생각하면 어린 나이지만 정말 너무 못된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 학교를 들어간 이후에는 형을 직접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항상 무시로 일관을 하며 제 가족이라는 걸 부정을 했었고요. 오히려 형이 없는 아이처럼 저희 가족과 집을 숨기고 포장했죠. 친구들에게 알려지는 게 무섭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형과 부모님을 보면 일부러 멀리 돌아가기도 했고 모른 척을 했어요. 친구들도 집에 부르지 않았고요. 학교에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 또는 과제가 있을 때면 항상 형이 없는 가정을 말하고는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형의 존재를 비밀로 하며 학교 생활을 이어갔죠. 그래도 어떻게 초등학교 때까지는 형의 존재를 친구들에게 숨기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중학교에서 생기게 되었죠. 학기 초 교무실에서 담임선생님과 학급 전원이 돌아가면서 하는 평범한 면담을 하고 있었어요. 이전에 저희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셨던 선생님께서는 저희 집 사정을 알고 계셨고 그런 이유로 조심스럽게 형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죠. 그 면담 내용을 우연히 다른 반 친구가 듣게 되었고 이를 소문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중학교를 입학한 아이들이다 보니 생각하는 건 초등학생 어린아이와 다름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주제가 그 아이들에게는 상대를 놀릴 수 있는 가장 재미있는 주제였죠. 삽시간에 제 이야기가 전학급에 들어왔고 같은 학교를 나왔던 친구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저를 보고 거짓말쟁이라며 놀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거짓말쟁이와 자폐아를 형으로 둔 아이를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있었죠.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겠지만 그때 저에게는 이 모든 일이 형과 부모님으로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혼자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제가 부모님과 형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있는데 저를 제외한 가족들은 똘똘 뭉쳐 형의 작은 행동에도 웃으며 행복해하고 있었으니까요. 공부도 운동도 뭐든 내가 형보다 더 낫고 잘하는데 왜 나는 항상 뒷전이고 왜 형으로 인해 겪지 않아도 될 일까지 겪게 되는지 싶었죠. 그래서 거의 24시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그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되었죠. 학교에서 저를 놀리고 있던 녀석을 제 화가 다 풀릴 때까지 때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일이 좀 커지게 되었어요. 하필 제가 때렸던 놈이 흔히 일진이라고 설명하는 불량 청소년들 중 한 명이었던 거죠.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반항도 하지 못하고 맞았던 걸 창피하다고 생각한 건지 그 녀석은 자신의 선배들까지 불러 모아 하교하는 절 붙잡았습니다. 일진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도망갈 수도 없었기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덤벼들었지만 현실은 드라마나 영화나 달랐습니다. 다수에게 제압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엎어진 채 흠씬 두들겨 맞게 되었죠. 제가 잘못을 빌지 않고 덤벼든 것에 더 화가 났던 무리들은 절 대충 때리고 끝낼 것 같지 않았어요. 한참을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엎드린 자세로 막고 있던 도중 어디선가 형이 나타나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형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인해 저를 때리던 무리들 모두 당황을 했고 잠시 일방적인 폭력이 멈추게 되었죠. 그리고 곧바로 형의 발작이 시작되었어요. 자폐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에 그때처럼 형이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는 더 격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 자신도 주체를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격렬한 반응을 보이자 저를 때리던 무리들 모두 겁을 먹기 시작했고 큰일이 생긴 줄 알고 그 자리를 도망치게 되었죠. 형의 등장에 저 역시도 놀랐지만 그보다 너무 심한 발작을 하고 있는 형이 걱정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형을 진정시키기 위해 안아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형,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러지 마. 내가 형 이렇게 만든 거지? 미안해, 형. 이제 나랑 형 괴롭히는 사람들 다 갔으니까 제발 진정해. 이러다가 형이 다치겠어. 곧바로 발작이 멈추지는 않았지만 형은 제 말을 듣고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태어나 한 번도 형 대접을 해주지 않고 무시만 했던 동생을 구해주러 자신의 몸을 날렸다는 게 저에게 충격적이기만 했어요. 자폐아라고나 하나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모두 다 인지한다는 걸 부모님께 들어 알고 있었던 저였기에 형의 행동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형도 저를 싫어하거나 먼 가족점으로 생각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형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형에게 고맙기도 했지만 미안한 마음이 더 컸어요. 지금까지 제가 형에게 해온 모든 행동들이 후회스럽고 너무나도 잘못한 것 같아 저 스스로가 미웠죠. 형, 미안해. 내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형에게 잘못을 했어. 내가 너무 멍청하고 나쁜 놈이라 아무 잘못도 없는 형을 미워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동영이는 동민이 형, 동민이는 동영이 동생. 그러니까 울지 마. 울면 미운 사람.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형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울지 말라며 불안해하고 있는 형을 안고 한참 동안을 있었죠. 그날 형의 손을 처음으로 잡고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들과 제가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감정을 부모님께 말하며 잘못했다 말하게 되었죠. 부모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저와 형을 안아주셨고 모든 게 자신들의 불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형과 부모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다시 태어난 저로서 살기로 했죠. 이제 저도 형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모든 우선순위 위에 가족을 두기로 했고 형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죠. 정말 대부분의 시간을 형과 보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형과 우애를 다지며 지내게 되었고 그건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간 후에도 저를 그리워하는 형을 생각해서 매일 출석을 하듯 형에게 전화를 하고는 했습니다. 군 전역 후 형과 떠날 여행을 하게 될 것들로 잔뜩 계획을 짜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게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형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그런 일이 형과 저에게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에게 잘못했던 날들이 너무 길었기에 저 스스로를 자책할 수밖에 없었죠. 몇 달을 형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형 생각만 하면 눈물이 떨어지고는 했어요. 형과 하려던 수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형의 부재로 인해 그 모든 게 멈춰버렸죠. 군 생활을 하며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형에게 한 잘못을 조금이라도 속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있는 형이 나를 웃으며 용서해 줄까 하면서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루 종일 하고 있다 보니 형과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우리 형이 겪었던 불편함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을 테니 제가 이걸 조금이라도 바꿔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사람들의 인식, 나라가 정한 법을 조금이라도 자폐를 가진 사람들에게 맞게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형이 그러한 세상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이죠. 복지 관련으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 전역과 동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게 되었죠. 그리고 전과를 하여 복지와 관련된 전공을 하게 되었어요. 동시에 자폐에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되었죠. 이후 대학을 졸업한 저는 여러 단체를 옮겨 다니며 자폐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일을 하게 되었고 조금 더 전문적이고 저만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자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 복지단체와 시설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회활동을 하며 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발벗고 찾아다니게 되었죠. 이후 시간이 지나자 제가 운영하는 단체는 제법 규모도 커지게 되었고 저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왕성하게 사회적 활동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개헌한 취지에 맞게 발달장애, 자폐를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들을 위한 상담, 교육,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법과 제도,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려 대외활동들도 하고 있었죠. 그렇게 형을 기리며 바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대외활동을 하고 시설로 돌아와 밀려있던 업무를 보고 있던 중에 저희 직원 한 분께서 난감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죠. 이 선생님, 오전부터 이 선생님 찾아오신 분이 있는데요. 제가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 좀 난감해서요. 네, 말씀해보세요. 그게 찾아오신 분께서 저희 시설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오셨거든요. 제가 구인 공고를 하게 되면 사이트에 공지 올린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대표이신 이 선생님과 말씀 나누겠다고 무작정 기다린다고 하셔서 밖에 계시는데 직원분은 많이 놀라신 듯 보였지만 전 이전에도 종종 겪었던 일이라 크게 당황하진 않았습니다.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 누군가를 돕겠다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없겠냐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감사했지만 오시는 모든 분들을 직원으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 오히려 더 철저하게 회계와 재정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직접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 열정과 능력 둘 다 검증을 해야 했죠. 그래서 공고 후 정식 절차를 거친 직원 외에는 따로 뽑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사정을 말씀드리고 거절하려고 그분을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여성분은 단순히 남을 돕고자 저희 시설에 지원한 게 아니라며 저에게 호소를 하셨어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일손이 부족하니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 월급도 다른 곳에 비하면 턱없이 적고요. 지금은 저희 예산에 딱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자리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쪽 일에 처음이라는 것도 걸리고요. 이 일이 남을 돕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이게 할 수가 없는 일이어서요. 자리가 있더라도 지금 저희가 필요하면 남성분이거든요. 직접 자폐를 겪고 있는 분들을 대하는 일이라 이 육체적인 힘이 뒷받침되는 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자리가 나서 유미 씨 도움이 필요할 때가 생기면 잊지 않고 꼭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단순히 남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면 이곳 말고도 다른 곳에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 동생이 자폐를 겪고 있어서 제가 이곳을 지원하게 된 거예요. 이곳은 다른 곳과 다르게 자폐와 발달장애를 전문으로 관리해주는 곳이니까요. 사실 초면에 부끄럽지만 저희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제 동생이 제대로 된 교육이나 관리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나마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론적인 거를 생활에 녹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동생이 생활하는데 힘들어할 때마다 그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아서 마음이 찢어져요. 그래서 사람들도 돕고 제 동생에게 필요한 교육도 배우기 위해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막무가내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부탁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참고 있는 유미 씨를 보니 과거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형에게 못해준 것을 생각하며 혼자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많았으니까요. 전 자폐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 전에 자폐 가족을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자폐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있던 사람이었기에 유미 씨의 호소에 제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기에 잠시 유미 씨를 방에 두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다들 유미 씨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도 모두 다 유미 씨를 도와주자는 의견으로 일치가 되었죠. 그날 이후 유미 씨는 저희 시설에 다니게 되었어요. 저와 비슷한 형제관계의 모습인 유미 씨에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고 유미 씨가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동생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고는 했죠. 유미 씨 동생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저도 마음 편히 저와 형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말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에는 와닿지도 않고 공감하기 힘든 일들이 많으니 형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부모님과 나누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먼저 세상을 떠난 형을 그리워하시는 부모님께 그리움만 증폭시키는 일 같아 제가 먼저 꺼내는 적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유미 씨와 서로의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죠.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부쩍 가까워지게 되었고 서로를 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유미 씨는 저보다 더 희생적인 사람이었어요. 저희 시설에서 근무를 하는 것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여러 군데 봉사활동을 다니며 개인 여가 시간 전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이었죠. 일이 바쁘고 힘들다며 쉬는 날이면 집에서 쉬는 것밖에 모르던 제가 부끄러워질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그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존경스러운 여자였어요. 아마 그런 모습에 제가 유미 씨에게 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미 씨도 제게 비슷한 감정을 느낀 듯 했어요.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던 우리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연애를 하게 되었죠. 연애 이후에도 서로 하는 일이나 가지고 있는 관심사,
자폐를 겪고 있는 가족으로 인해 대부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폐를 겪고 있다는 동생 때문인지 여자친구는 연애를 하는 중에도 자폐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 끝없이 질문을 해왔죠. 가끔 연애에 집중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하기도 했지만 끔찍이도 동생을 생각하는 모습에 더 사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동생에 대한 애정만 보더라도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알 수 있었죠. 그런 여자와 평생을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비슷한 가치관과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여자라는 모습에 전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고 우리는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죠. 양가 부모님께 서로 결혼에 대한 뜻이 있음을 밝히게 되었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결혼 허락을 받는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던 부모님께서는 여자친구를 좋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결혼 허락도 문제가 없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 다음은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여자친구 부모님께 한 번도 인사를 드린 적 없어 많이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는 자리가 결혼 허락 자리라 이를 안 좋게 생각하시면 어쩌나 싶었죠. 그렇게 방문하게 된 예비 처가에서 제 생각보다 더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를 반겨주셨죠. 처음 뵙겠습니다. 이동민이라고 합니다. 인사가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반가워요. 나 유미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유미 엄마 되는 사람이고 차례대로 유미 오빠 동생이고요. 그런데 유미가 큰 잘못을 했네. 이렇게 잘생기고 듬직한 정일이 온다는 걸 미리 알려줬으면 우리 집 남자들도 좀 더 준비를 할걸. 이거 우리 집 남자들이 외적으로 너무 밀리는데? 그러게요. 저는 앞으로 찍게 될 가족 사진이 벌써부터 걱정되는데요. 우리 집에 이렇게 잘난 사람이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과도하게 긴장한 저를 먼저 알아보신 아버님께서 저를 위해 농담을 먼저 해주셨고 가족들 모두 한마디씩 거들어 주었습니다. 저를 편하게 대해주시려는 가족들의 노력 덕분에 긴장을 조금 풀 수 있었죠. 가족들 모두 온화한 얼굴을 보니 여자친구처럼 밝고 선한 분들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반겨주시는 가족들 전부 반가웠지만 그 중에 가장 반가웠던 사람은 처남이었어요. 여자친구에게 워낙 자주 이야기를 들어왔었기 때문에 처음 봤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건 저희 형 생각이 나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요. 낯선 사람이 자신의 공간에 들어오는 행동을 많이 불안해한다는 걸 알았던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하듯 처남에게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정민 씨 누나, 유미 씨 남자친구 되는 사람이에요. 전 정민 씨 이야기를 누나에게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워요. 이건 정민 씨가 동화책을 좋아한다고 해서 준비했어요. 오늘 제가 잠깐 이 집에 가족분들과 있게 될 텐데 그때까지 잘 부탁해요. 말은 최대한 조심하게 하되 표정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하면서 최대한 처남이 느낄 불안감을 줄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의 방문이 어색한지 처남이 저를 보고 덜덜 떨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사실 이런 경우 불안함의 원인이 제가 집을 나가는 게 맞는 행동이지만 결혼 인사를 드리러 온 거라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죠. 전 여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유미야, 잠깐만. 정민이가 나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네가 진정 좀 시켜줄래? 잠깐만 오빠. 정민이 좀. 여자친구는 어머님 곁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중이라 처남을 진정시키는 걸 형님에게 부탁을 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분명 저 때문에 불안해하는 게 확실한데 형님께서 처남이 어떤 이유로 불안해하고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자폐를 가진 가족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딴 원인을 찾고 있는 형님의 말을 신경 쓰게 되었죠. 결국 계속 헛다리를 짚던 형님은 원인을 알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처남의 불안함을 해소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형님은 자기도 답답한지 유미와 어머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 수가 없었고 제가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결국 처남을 방 안으로 들여보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귀한 손님으로 생각하는 제가 집을 찾아와 가족들 모두 당황을 하시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방 안으로 처남을 혼자 보내는 건 크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폐를 겪는 사람들마다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익숙한 곳이나 혼자 있는 곳에서 안정을 찾고는 했죠. 그래서 그 행동 또한 처남의 안정을 찾는 행동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안에서 처남이 소리를 지르는 걸 듣게 되었어요. 그 소리를 듣곤 저를 포함해 가족들 모두 놀라 방 안으로 가게 되었죠. 문을 열고 보니 방 안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남이 굉장히 불안정해 보였죠. 그 모습을 보자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처남은 밀폐된 곳을 무서워한다는 것이 말이죠. 방 밖으로 나가려는 처남을 형님과 아버님께서 말리고 계셨어요. 아버지, 그쪽 발 잡으세요. 이 새끼. 아니, 정민이 너 왜 이래? 어디를 가려고 이러는 거야? 밖에 가면 안 돼. 우선 앉아봐. 박정민, 가만히 있지 못해? 아빠 말 안 들을 거야? 다들 자폐를 가진 가족과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하나같이 강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건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왜 갑자기 지레... 아니 저럴까? 원래 조용한 애인데 이서방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여서. 유미야, 이서방 이 방으로 얼른 데리고 가라. 여기는 우리가 정리할 테니. 유미 가족들에게 처남을 맡기다 사람을 잡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이 처남과 초면이긴 했지만 제가 나서서 진정을 시키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요, 제가 처남 진정시키겠습니다. 우선 아버님, 처남을 너무 힘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천천히 힘을 빼시면서 처남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세요. 신체 너무 접촉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다 온 집안이 이 꼴이라 되면... 아버님은 제 말에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제가 한 말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아버님과 형님에게서 속박이 풀린 처남은 거실 중앙으로 갔고 같은 자리를 돌며 자신을 학대하는 행동을 했어요. 바로 전보다는 진정이 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몸을 학대할 만큼 흥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처남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처남이 자주 입는 옷 중에 최대한 무거운 옷 좀 주세요. 그리고 유미야, 평소에 처남이 좋아하는 것 좀 줘봐. 유미와 어머님에게 옷과 인형을 받은 저는 이불을 가지고 처남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민아, 이거 정민이 친구지? 이거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정민이 조금 덜 무서울 거야. 그리고 인형 친구랑 형이랑 정민이가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곳으로 가볼까? 거기는 정민이 괴롭히는 게 하나도 없을 텐데. 가려면 이 옷을 입어야 하거든. 이거 입고 형이랑 가보자. 처남에게 옷을 입힌 저는 같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처남이 안정이 될 때까지 있게 되었어요. 제가 한 건 모두 자폐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법한 행동들이었습니다. 흥분한 상태에 평소 흥미있어 하는 것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자주 입는 무거운 옷으로 안정감을 주면 흥분이 멈추길 기다리는 것보다 더 빨리 진정시킬 수 있었죠. 그리고 이불 안으로 들어가는 건 일종의 보호막 같은 의미였고요. 밀폐된 곳에 불안함을 느끼는 걸 보며 역효과가 나면 어떡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인식한 채로 들어가면 편안함을 느낄 것 같아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불 안으로 들어간 처남은 빠르게 진정이 되고 있었어요. 움직이는 것도 조심하며 계속 처남의 상태를 지켜보기만 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처남이 저에게 눈을 마주쳤고 이제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물어왔죠.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충분히 안정이 되었다는 말이었기에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었습니다. 처남은 진정이 되었지만 제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유, 이서방, 다 된 건가? 확실히 전문가에서 그런가 다르긴 다르네. 온 가족이 달려들어도 못하는 걸 혼자서 이렇게 쉽게 하고. 정말 대단해. 우리 정민이가 좋은 매형을 두게 되었네. 아닙니다. 다들 헤어지다 행동일 텐데 저 때문에 당황하셔서 그렇죠. 처남은 제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진정되었으니 하던 일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귀한 손님한테 패를 끼치면 되나? 예, 정민아 일로 와. 너희 매형에게 귀찮게 굴지 말고 형한테 가서 놀아.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떨어지지 않으려는 처남을 굳이 형님에게 데려가시려고 했어요. 전 정말 괜찮았기 때문에 그러시는 어머님을 말리게 되었죠. 그렇게 아버님과 마저 대화를 나누면서 동시에 처남 반응을 상대해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식사를 하게 되었고 후식을 먹으며 여자친구와는 결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죠. 가족들 모두 제가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게 반기셨고 오히려 저희 집과 형편이 비교가 된다면서 미안해하셨습니다. 좀 전의 일을 제외하곤 큰 문제 없이 결혼을 진행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결혼 이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던 도중 화장실이 급했던 저는 아버님과 어머님께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볼일을 보러 화장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말릴 틈도 없이 처남이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처남을 달래 화장실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데 처남이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왔습니다. 가족들이 정민이 쾅 돈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마. 뭐라고 정민아? 가족들이 정민이 쾅 돈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마. 근데 형은 안 그래. 돈을 누가 받아? 그리고 쾅은 무슨 말이고? 쾅. 정민이는 쾅이란 소리를 내며 몸에 있는 상처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돈이란 단어에 가족을 가리키고 있었죠. 순간 아까 전에 봤던 가족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 때문에 당황을 했다고 하나 여자친구의 가족들, 자폐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 치고는 너무나도 어설퍼 보였어요. 오히려 잠깐씩 보였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을 보니 방치나 학대에 의심되기까지 했죠. 거기다 처남이 말하고 보여주는 쾅이라는 단어와 상처, 그 다음 이어지는 돈까지 분명 처남을 이용해 무슨 짓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지만 설마 싶었던 저는 조금씩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처남을 구슬려 뒷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려고 했죠. 쾅 하면 많이 아팠겠다. 근데 가족들이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혹시 돈 주는 사람들이야? 그때 처남이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입을 막는 행동을 번갈아가며 했어요. 안 돼. 말하면 돈 못 받아. 그 말을 듣고 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처남이 여자친구의 가족들 중 누군가에게 보험 관련된 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느 누가 처남을 범죄에 이용을 하고 있는지 몰랐기에 여자친구에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을 했던 저는 처남을 저희 시설로 데리고 도망을 치기로 했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처남이 이해할 수 있게 밖으로 도망치자고 설득을 시킨 후 저는 문을 박차고 맨발로 처남을 데리고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 가족들은 갑자기 이유도 없이 집 밖으로 나가는 저를 보고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제 손에 붙들려 같이 밖으로 나가고 있는 처남을 보곤 아차 싶었는지 급히 뒤를 따라오고 있었죠. 급히 차를 탔던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희 시설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추론한 사실들을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말하게 되었죠.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소견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신고를 하는 제가 전문가라고 말을 하며 출동을 해달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저희 시설의 법적 자문을 도와주시던 변호사님까지 시설로 부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처남을 설득시키며 학대와 범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방임과 학대를 당한 것인지, 익숙한 집과 보호자인 가족들을 떠나왔는데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후 가족들에게 받게 될 보복이 무서운지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대화의 주제를 돌리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자폐 증상들을 보였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제 휴대폰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가족들로 인해 난리가 나 있었고요. 사라진 동생이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 말을 할까 싶어 불안한 건지, 이전에는 여자친구 입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욕설이 가득한 메시지도 있었죠. 그러한 가족들의 조급한 모습을 보자 전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찰분들과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여자친구 가족들이 처남에게 접근을 할 수 없는 시간을 벌었기에 조금씩이지만 천천히 처남이 받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게 되었죠. 처남에게는 절대 이전과 같은 일을 겪도록 두지 않겠다고 한참 동안 안심을 시킨 뒤에야 피해 사실을 들을 수 있었죠. 물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알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자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 특성상 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사건의 기억을 흐름대로 이어서 설명하는데 힘들어했으니까요. 우선 저에게 설명했던 보험금 범죄에 관련된 진술을 가지고 경찰분들께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하게 되었죠. 지금까지 처남이 겪고 있던 피해 사실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한 가족이 맞는지 경찰분들에게 다시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우선 처남이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보살핌을 못 받은 건 아주 오래 전부터였습니다. 당연히 등록되어 있어야 할 장인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자폐 중증도에 맞는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경찰분들에게 듣기로는 처남이 자폐를 가진 것이 창피하여 최대한 외부인 접촉과 외출을 자제시키며 그 나이까지 키워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집으로 왔을 때 처남이 저에게 불안 증상을 심하게 보였던 거고, 가족들도 전혀 대처를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처남을 꽁꽁 숨기며 키워오던 도중 우연히 처남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사고의 가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족들이 처남을 범죄에 이용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일부러 사고를 당하며 합의금과 보험 치료비를 가해자 보험사에서 받았는데, 생각처럼 사고를 당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직접 자기들이 자작극을 하기로 했답니다. 처남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고,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처남 앞으로 나온 돈으로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었던 거죠. 여자친구가 저희 시설을 찾아오고 일을 하려고 했던 것 또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최대한 자폐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나 성격을 잘 파악하여 처남을 범죄에 쉽게 이용하려고 공부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저였어요.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여자친구는 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자폐를 가진 형이 있다는 사실과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하다는 것도요. 자폐 가족이라는 동질감으로 접근을 하고 마치 마더 테레사 수녀님과 같은 모습을 보여줘 제 마음을 얻었던 거죠. 저와 결혼을 하여 자신과 가족의 인생을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설프게 한 공부와 진심 없는 행동들로 인해 자신의 계획을 성공하기 직전 저에게 틈을 보이고 만 거죠. 모든 사실을 경찰분에게 듣게 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토록 무서운 사람과 내가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평생을 지내려고 했다니 정말 끔찍했죠.
이후 경찰에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가족들은 보험 관련 범죄와 장애인 학대한 혐의로 기소를 받았고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보험사에서 보험금 수령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보험금 반환과 함께 사기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죠. 자폐를 가진 가족까지 범죄에 이용을 하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엮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처남에 관련된 일을 처리해야 했던 저는 여자친구의 가족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죠. 자신들의 모든 범죄 사실을 밝혀진 후였지만 그 사람들 모두 떳떳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수감되어 있는 걸 제 탓으로 넘겼죠. 얼굴 좋아 보이네? 세상 착한 순간 다 하더니 이런 짓을 해놓고 마음이 불편하지도 않나 봐? 나 당신 그리고 당신 가족들과 할 이야기 없어. 오늘 온 것도 정민이 보호시설 관련으로 어쩔 수 없이 찾아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서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빨리 일 끝내고 헤어지자. 그러니까 누가 내 동생 가족들과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당신이 잘 지내고 있는 가족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거잖아. 뭐? 잘 지내? 자폐를 가진 동생을 겨우 돈 몇 푼에 그렇게 만들고 잘 지내고 있었다고? 그게 사람으로서 할 소리야? 정민이 우리 시설 오고 나서 정말은 다른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좋아졌어. 당신들만 아니었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그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겠지. 지금 잠깐이야. 당신들이 잘해주니까. 그런데 당신 평소에 내 동생 챙겨줄 수 있어? 당신 아니라도 가족들 말고 내 동생 평생을 챙겨줄 사람 있다고 해? 결국에 가족밖에 없어. 그런데 당신이 우리 가족과 정민이 사이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으니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걔 챙겨주고 싶을 것 같아? 그래서 동의서 받으러 온 거야. 그리고 당신이 당신 부모님 설득시키려고 온 거고. 내가 정민이를 끝까지 보살필 거야. 우리 시설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내가 못한다면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빌더라도 사회적인 보장제도 만들 거고. 어차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당신들 정민이 털끝 하나 못 건드려. 제대로 된 보살핌이 없으면 또 경찰 신고 당할 거고. 그러니 양쪽 다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 실수적 위탁보호하는데 동의해. 그렇게 협박과 회유를 섞어가며 씨름을 한 끝에 위탁보호에 대한 동의서를 받게 되었고 정민이는 다른 가족들이 출소 후에도 저희 시설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설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정민이에게 벌어졌던 일은 분명 파렴치한 가족들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 공백을 드라마나 저의 사연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되고 점점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네요. 단순히 잠깐의 열풍과 흥미거리로만 치부되지 않고 말이죠.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